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3 Universal Gravitation 만류 인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Gravitation 혹은 Gravitational Force 중력이라는 용어 많이 썼었는데, 중력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물체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그 주체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Universal Gravitation은 Universal, 전 우주적인, 그러니까 굳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중력도 반드시 지구가 끌어당길 때만 쓰이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맥락에 따라서 그래비테이션이건 유니버설 그래비테이션이건 항상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이진 않고 그냥 이리저리 막 쓰이는 것 같습니다. 굳이 구분해서 쓰일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특별하게 구분해서 쓰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멋진 그림이 있죠. 왼쪽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은하의 모습인데, 이 은하의 이름은 스피랄 갤럭시, 나선 은하죠. 나선 은하 NGC 1566 2014년에 찍힌 사진이고요. 이 은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이 나선 팔 부분에, 스피럴 암스 부분에 수소기체가 다른 곳보다 더 모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기체가 많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많은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은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은하도 이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의 이름은 밀키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도 최신 교재는 아니고, 또 이 교재 자체가 천문학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은하, 즉 밀키웨이의 더 정확한 구조에 대한 최신 연구는 따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토리라인 보겠습니다. 지금이 챕터 13인데 이 전전 챕터 11에서 여러분이 물리학 과제 하려다가 회전하는 스케이터와 다이버에 매료돼서 잠깐 집중을 잃었었죠. 그리고 챕터 12에서는 신비한 미러스틱에 집중을 뺏겼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물리학 과제 다시 하려고 이 교재, 물리학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 초반에 보면은, 실제 교재는 초반이고요, 이 PDF 파일은 교재 맨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맨 뒤쪽에서 몇 페이지 이렇게 위로 올리다 보면은 Solar System Data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이 표를 보니까 여기 태양의 질량이 나오고요.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의 질량도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 플루토, 명왕성의 경우에는 2006년부로 더 이상 행성이 아니죠. 행성, 플래닛이 아니라 드와프 플래닛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태양계의 태양이나 혹은 다른 행성들, 이렇게 질량이 나와 있는데, 이 질량을 보고선 엄청 크다, 보시면은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10의 30제곱이니까 그나마 제일 큰 이 주피터, 목성보다 훨씬 큽니다. 목성의 1000배보다도 약간 더 크네요. 그래서 질량이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하던 도중에, 잠깐만, 그런데 태양의 질량을 어떻게 알아냈지? 아니,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의 질량도 어떻게 알아낸 거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은하, 즉 밀키웨이 갤럭시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은하의 정확한 질량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범위가 태양 질량의 수천억 배다 혹은 태양 질량의 수조 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은 의문을 품는 거죠. 아니, 우리 은하의 질량 왜 정확히 모르는 거지? 그래서 원래 과제를 하려고 책을 펼쳤었는데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다시 여러분의 과제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이번 챕터 끝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자, 커넥션스 보면은 이번 챕터가 이전 챕터들이나 이후 챕터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앞에 섹션 2.8에서 중력에 대한 언급이 처음 있었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 다뤘었고, 챕터 2가 1차원 운동이고 챕터 3이 벡터였고 챕터 4가 2차원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섹션 4.3에서는 포물체 운동 다루면서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물체의 움직임 다뤘었고요. 그리고 비로소 챕터 5에서 힘을 다루기 때문에 섹션 5.5에서 이 중력을 힘적인 측면에서 다뤘었고요. 그리고 이때 무게도 배웠었죠. 무게는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챕터 7에서는 물체 지구 시스템에서의 중력적 포텐셜 에너지 다뤘었죠.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적 포텐셜 에너지. 그런데 이때도 물체가 지구 표면 근처에 있을 때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번 챕터 13에서는 물체가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상황 말고도 더 여러가지 일반적인 상황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물체가 지구 표면에 있다가 지구 표면보다 더 멀리 가거나 이러면은 중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 표면 근처에서 벗어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혹은 만류인력 배운 다음에는 태양 주위에 돌고 있는 여러 행성들의 움직임, 혹은 인공위성처럼 지구 근처 돌고 있거나, 혹은 인공위성처럼 인공적인 물체가 아니라 그냥 우주에 돌아다니는 돌덩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먼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주위를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류인력 배운 다음에 저희가 챕터 11에서 다뤘었던 앵귤러 모멘텀, 가운동량과 만류인력 법칙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챕터 7과 8에서 배웠었던 에너지 이용한 방법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챕터 5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연에 4가지 근본적인 힘이 있죠. Fundamental Force,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챕터의 Universal Gravitation이고요. 만류인력 혹은 중력. 그리고 나머지가 Electromagnetic Force, Nuclear Strong Force, and the Weak Force, 전자기력, 강한 핵력, 그리고 양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이지만 이번 챕터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 4가지 중에 한 가지 이제 제대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 표면을 벗어나서
나와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 13.1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한번 보죠. 자, 아이작 뉴턴이 처음 만류인력 어떻게 발견했는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과 하나가 뉴턴의 머리로 떨어졌고, 이걸 보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진 건 사과가 지구에 의해서 끌어당겨진 거고, 사실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뉴턴 이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를 모든 물체는, 그러니까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모든 물체는 바닥을 향해 떨어지죠. 즉 지구 중심을 향해서.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해나 달을 보면은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기에. 이런 우리들의 경험 때문에 뉴턴 이전에는 지구에서 혹은 지구 표면에서의 물리 법칙과 태양이나 달 혹은 별이 떠있는 하늘, 혹은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하늘에서나 천국에서의 물리 법칙과 지구,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의 물리 법칙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떨어진 서가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뉴턴이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의 움직임에 관한 천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지구 주위를 도는 달에 적용되는 힘의 법칙,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들에 적용되는 힘의 법칙, 그리고 지구에 의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과에 적용되는 힘의 법칙, 이 모든 법칙이 사실은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687년에 중력 법칙 혹은 만류 인력 법칙을 다룬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모든 다른 입자들을 끌어당기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은 두 입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입자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 사과가 있었는데, 지구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 이거 확대해보면은 지구도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과도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모든 입자들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입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과의 이 빨간 입자 그리고 지구의 이 분홍 색깔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구에 있는 이런 파리클이 사과의 이런 파리클 잡아당기고, 또 이런 파리클도 이렇게 잡아당기고, 당연히 이제 얘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잡아당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파리클도 당연히 얘를 잡아당기고, 요렇게. 그리고 지구에 있는 수많은 다른 파리클들, 이런 식으로 사과 입자를 잡아당겨서 지금은 사과의 두 입자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힘을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 사실 사과에 이런 게 무수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힘들을 다 합쳤더니 마치 지구가 지구 중심을 향해서 사과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힘이 작용을 한다. 저런 힘들을 다 합쳤더니 마치 이제 이렇게 지구 중심을 향해서. 그래서 뉴턴이 주장한 이 만류 인력의 법칙,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두 입자가 있으면은 그 두 입자의 질량이 각각 M1, M2라고 했을 때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즉 인력이고요. 참고로 인력의 반대는 청력이죠. 서로 미는 힘. 만류 인력은 인력이고, 그 인력의 힘의 크기 이렇게 된다. 질량 곱한 거. 즉 M1, M2의 이 중력의 크기가 서로 비례하고요. 분자에 있죠. 그리고 두 입자 사이의 거리, 아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분모에 있죠. 그리고 대문자 G는 어떤 상수고요. 만류인력 상수, 즉 Universal Gravitational Constan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숫자의 크기를 보면 굉장히 좀 작죠. 마이너스 11제곱이니까. 그리고 단위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요거 기억을 하면은 얘가 힘이니까 단위가 뉴턴이니까 이 G에다가 질량의 제곱 곱하고 거리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뉴턴이 나온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 만류인력 상수의 단위, 이거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턴이 이런 만류인력 법칙에 관한 이 책 출판했던 게 1687년인데, 이때 당시에 만류인력 상수가 알려지거나 발견된 게 아니라 이후에 뉴턴이 아닌 다른 과학자 헨리 캐벤디쉬가 지구의 밀도 측정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실험이 있었고, 그 실험의 결과를 100년 뒤에 다른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이 쥐값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캐벤디쉬의 실험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은 질량이 소문자 M으로 표시된 이 스피어와 이 스피어 두 개가 이렇게 질량이 굉장히 작은 막대와 이런 실에 의해서 균형을 잡은 채로 매달려 있고요. 원래는 이런 위치가 아니라 딱 요 위치, 이렇게 점선 위치였어요. 점선 위치로 잘 균형을 잡고 정지 상태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위에는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얇은 빗을 쏴가지고 이 거울이 미세하게만 돌아가도 이 길이가 충분히 길어지면은, 이렇게 길어지면은 거울이 아주 미세하게만 회전해도 이 반사된 빗의 위치는 많이 바뀌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울이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반사된 빛의 위치 정밀하게 측정하면은 거울이 얼마나 회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거 없이 딱 이만큼
딱 요만큼만 가지고 평행 상태 잘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요 질량이 상당히 큰 얘도 질량이 각각 대문자 M, 대문자 M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을 이 조그만한 구 옆으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가 원래는 점선이었다 그랬죠. 이 점선 끝에 달려있는 소문자 M과 대문자 M 서로 끌어당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소문자 M과 대문자 M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막대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도 아주 미세하게 회전을 하는 거죠. 뭐 이때 당시에 레이저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레이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얇은 이런 빗줄기 딱 거울에 쪼여가지고 반사시켰을 때 이 반사광의 위치가 변하는 정도 보고선 아, 이 줄이 얼마큼 꼬여졌다, 이 줄이 얼마큼 회전을 했다, 그리고 이런 줄이 이만큼 회전하려면은 얼마큼의 힘이 필요하다, 얼마큼의 토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측정하고 이 힘으로부터 나머지 질량이랑 이 거리 대입해가지고 G값 구한 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쿠에이션 13.1 요 식 보시면은 만류 인력이 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식을 인버스 스퀘어 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힘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스퀘어가 제곱 의미하고 인버스가 역수 의미하죠. 딱 이 형태가 역수 제곱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류 인력만 인버스 스퀘어 로 형태가 아니라 다른 힘들, 예를 들어서 나중 챕터에서 배우는 전자기력 이런 것도 인버스 스퀘어 로 형태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힘이지만 식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힘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들이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다른 힘들 배울 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최종 식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힘은 저희가 벡터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벡터 부여해가지고 힘을 벡터로 쓰는 거죠. 자, 그림 13.2 왼쪽 그림 보시면은 입자 1, 입자 2가 있고 입자 1의 질량이 M1이고 입자 2의 질량이 M2고요. 그 다음에 두 입자 사이 거리가 R이고요. 그때 1s2 가리키는 단위 벡터 R12 햇이라고 했을 때 이래서 이 가리킨다는 뜻이죠. 이때 F12는 1이 2에 가하는 힘입니다. 1이 2에 가하는 힘. 만류 인력은 인력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1이 2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런 방향의 힘 가하겠죠. 그럼 이런 방향의 힘이 R12 햇이랑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필요하고요.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R12 햇이다. 이거 단위 벡터니까 이 식의 크기에는 영향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1이 2에 가하는 이렇게 당기는 힘인데 1이 2에 이런 힘 가하니까 2도 1에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의 힘 가하겠죠.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입자 2가 1에 가하는 힘 F21도 그냥 요 식에서 숫자 1과 2만 바꿔주면 됩니다. 1과 2만 마이너스 G M2 M1 그 다음에 이건 제곱이죠. 입자 1이나 입자 2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R 제곱 그리고 R21 햇 보시면은 M1 M2 위치가 바뀌었는데 뭐 M1 곱하기 M2나 M2 곱하기 M1이나 어차피 같죠 이거는. 그래서 크기는 똑같고 여기 보시면 방향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이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아 F12와 F21이 크기 같고 방향 반대구나,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서로 같아진다. 자,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한다. 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냇물에 손을 담가서 아, 물은 차갑구나 이렇게 직접 느낄 수도 있고요. 혹은 편리하게 그리고 정량적으로 더 정확하게 수식으로 다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없어도 과학 공부할 수는 있죠. 정확성도 떨어지고 효율적이진 못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후자의 방법, 즉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런 식을 통해서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은 점점 이 식이 복잡해지면서 정확도가 높아지죠. 제가 중학교 때는 중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mg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인지 뭐 대학교 1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벡터 형태로 계산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또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서 지구 표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일반적인 식 배우고 있죠. 이거 배우기 전에는 바로 직전에 이제 이런 식을 배웠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 더 편리하고 익숙할지라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표 근처에서 중력 다룰 때는 이런 식을 여전히 쓰겠지만 어차피 뭐 비슷한 중력 아니야? 나는 아 이거 너무 복잡해 이걸로 기억할래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봤을 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그림이랑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에서는 F12를 1이 2에 가는 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뭐 다른 교재에서는 F12라고 했을 때 2에 의해서 1에 가해지는 힘 이렇게 쓴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F12, 뭐 F21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스스로 나는 R12를 이렇게 정의할래 혹은 R21을 이렇게 정의할래 정의를 딱 하고 그 정의에 맞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무작정 외우다 보면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책에서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식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력이 두 입자에 대해서 작용하는데 두 입자 사이에 어떤 미드음이 있건 없건 간에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입자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각각 이런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속에다가 두 입자 넣어도 이 입자가 이 입자 당기는 힘 그리고 이 입자가 이 입자 당기는 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두 입자 사이에 중간에 물이 있어도 뭐 물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있어도 뭐 흙이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입자 사이에 굉장히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굉장히 큰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물체 때문에 두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입자에 작용하는 함력은 증가하죠. 함력은 증가하는데 이 입자에 요 입자가 작용하는 중력, 요 중력은 안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이 입자에 이 다른 입자에 의해서 작용하는 이 중력은 안 바뀌는 거죠. 이 입자에 작용하는 함력이 커지는 건 얘에 의한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얘에 의한 힘은 그대로인데 이 질량이 굉장히 큰 물체, 이 물체가 추가적인 힘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힘은 field force죠. field force 때도 아시죠? 저희 챕터 5에서 배웠었는데 힘이 두 가지가 있죠. contact force와 field force. contact force는 접촉해야지 작용하는 힘이고, 필드 포스는 접촉하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인데, 사실 엄밀하게 모든 힘들은 다 필드 포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락을 손가락으로 딱 민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민다는 얘기는 불락이랑 손가락이랑 접촉을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접촉하지 않죠. 굉장히 확대를 해보면은 불락 표면의 전자와 손가락 표면의 전자가 서로 밀기 때문에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컨택 포스가 아닙니다. 저희가 거시적으로 보기에는 컨택 포스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미시적으로 볼 때는, 엄밀하게 볼 때는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필드 포스고요. 우리가 접촉한다고 느끼는 건 우리 손가락이 물체 표면에 다가갔을 때, 거의 다가갔을 때 우리가 힘을 느끼죠. 힘을 느끼니까 우리는 이 물체가 나와 접촉해서 나를 밀고 있구나. 그런데 그건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 뇌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접촉하진 않습니다. 두 전자가 서로 부딪히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식의 형태가 인버스 스퀘어 로이기 때문에, 즉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제곱이죠, 제곱. 따라서 거리가 만약에 10배가 된다. 그러면 힘이 10배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힘이 100배가 약해집니다.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힘의 크기가 확 줄어들죠. 그런 게 이제 이 식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식은 두 입자에 작용하는 식이죠. 두 입자에. 지구와 사과 사이에 작용하는 식이 아니라 어떤 두 입자에 작용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식을 이용해서 사과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식 자체는 두 입자에 작용하는 식입니다. 입자는 크기가 없죠. 질량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과와 지구 둘 다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지구는 그대로 두고요. 사과 대신에 입자를 갖다 놓을게요. 지구도 좀 이렇게 다시 그려줄게요. 그러면 지구와 어떤 입자가 있을 때 이 지구에 의해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 알 수가 있을까? 방금 이 식에 의하면은 지구의 입자에 의해서 이 입자에 작용하는 힘, 이런 힘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입자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이런 힘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힘들 전부 다 딱 더한 결과, 그 결과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이 부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단 이 이퀘이션 13.3은 파리클 1, 파리클 2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거든요. 입자는 수학적으로 크기가 없고 질량만 있죠. 크기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공간상에 딱 한 점으로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입자와 지구처럼 얘는 여전히 입자인데 얘는 이번엔 크기가 있습니다. 속이 꽉 찬 구예요. 이렇게 입자와 입자가 아니라 입자와 유한한 크기 가진 이런 속이 꽉 찬 구의 경우에는 이 입자와 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 구의 모든 질량이 중심의 한 점에 모여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 대신에 이 구와 같은 질량 갖고 있고 이 구의 중심에 위치한 입자가 있어서 두 입자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 입자에 중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스피리칼리 시메트릭 매스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속이 꽉 찬 구일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속이 꽉 찬 구에다가 딱 이만큼 이런 조그만한 구를 파낸 나머지, 즉 이런 구조물도 스피리칼리 시메트릭 매스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다. 지구 속이 꽉 차 있는데 지구의 그 내부 구조를 보면은 안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이렇게 멘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지각이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평균적으로 대략 6,400km 정도 되는데 지각의 평균 두께는 3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마치 계란이 껍질처럼 굉장히 얇은 거죠. 만약에 지구 중에서 내핵, 외핵, 멘틀 전부 다 제거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각으로 된 껍질만 남겠죠. 이때 이렇게 실제 지각 말고 이렇게 지각이 대칭적으로 생겼으면 이 지각이 이 입자를 끌어당기는 중력도 방향은 이렇게 구 껍질의 중심 방향이고요. 크기는 이 껍질의 모든 질량이 마치 중심의 한 점, 한 입자에 전부 다 모여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이걸 구 껍질 정리, 구각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자가 이 구 껍질의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에 있으면은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중력이 0이고 여기서도 중력이 0이고 정확히 가운데서도 0이고요. 저희는 구 껍질 내부에서 중력이 왜 0인지 이건 확인해보지 않을 거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 구 껍질의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모여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이건 수학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식 이퀘이션 13.3이고요. 이 구조물은 구 껍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속이 꽉 찬 구가 아니라 껍질만 존재한다. 면이 있는 거죠. 이때 구의 중심을 원점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전체 껍질 중에서 어떤 임의의 굉장히
작은 껍질, 이 넓이가 거의 0으로 수렴하는 이 조그마한 껍질의 위치를 이렇게 R' 벡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구 껍질 바깥에 있는 입자, 질량이 소문자 m인 입자가 이렇게 R 벡터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 껍질의 질량 분포가 구 대칭이기 때문에 껍질의 두께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껍질의 밀도도 일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껍질이니까 일반 밀도가 아니라 면밀도로 다루면 편리합니다. 면밀도 기호 보통 이렇게 시그마 등으로 쓰고요. 면밀도에다가 넓이 곱하면은 질량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면, 이 면의 넓이가 굉장히 작아서 0으로 수렴해서 굉장히 작은 값 D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이렇게 DA 곱해주면은, 즉 면밀도에다가 면의 넓이 곱해주면은 이 면의 넓이에 해당하는 질량 나옵니다. 질량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DM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M으로 써줄게요. DM. 그리고 이 구껍질의 전체 질량 대문자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DA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면 모양을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 넓이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입자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이런 식 통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빨간 색깔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을 표시해 볼게요. 그럼 방향이 약간 이렇게 되고요. 방향이 이렇게 되고, 크기는 G 곱하기 두 입자의 질량 M 곱하기 DM. 그런데 DM이 얘가 이렇게 시그마 DA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R 벡터고 R 프라임 벡터이기 때문에 요런 벡터가 R 빼기 R 프라임이죠. 이렇게 주황색깔 벡터가 R 빼기 R 프라임 벡터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 이 벡터의 크기죠. R 빼기 R 프라임 벡터의 크기, 이거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크기는 이렇게 되고, 이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도 곱해주면은, 자, 요런 벡터가 R 빼기 R 프라임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벡터는 R 프라임 빼기 R 벡터고요. 이 벡터는 이렇게 기다란데, 이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즉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이제 요런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요거같이 딱 곱해주면은 이제 분모는 이렇게 세제곱이 되고, 분자는 G, M, 그 다음에 시그마 DA, R 프라임 빼기 R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조그만한 질량에 의한, 이 조그만한 껍질에 의한 중력이 아니라 이 전체 구껍질에 의한 중력이 마치 구껍질의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모여있는 것처럼 작용할 것인가. 즉 전체 구껍질의 질량이 대문자 M이니까 중력이 G 곱하기 소문자 M, 대문자 M, 그리고 이 거리는 R 벡터 크기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런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 벡터를 또 R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즉 이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렇게 될 것인가. 여기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껍질에 의한 중력은 딱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런데 이 조그만한 구껍질에 의한 질량은 이렇게 되는데, 모든 구껍질 다 합치면은 질량 분포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가운데 방향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 수직한 벡터로 나눴을 때, 즉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건 거죠. 이렇게 나눴을 때 이런 부분은 다 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성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 각도가 파이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파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일단 이 방향 벡터 지워주고 크기만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코사인 파이 곱해주면은 요 길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구껍질에서 임의의 위치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구껍질에 의한 중력 중에서, 이런 중력 중에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이 반대쪽에 있는 구껍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성분이 상쇄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이런 성분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값들을 전체 면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한번 확인해보죠. 자, 이 전체 구껍질 중에서 이런 조그마한 껍질, 이 입자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R 빼기 R 프라임 의 크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껍질 말고도 이 입자로부터 거리가 딱 이렇게 되는 나머지 껍질도 생각해보면은 그 껍질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얇은 띠를 이루고 있죠. 이런 띠 위에 있는 모든 이런 조각들은 전부 다 이 입자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R 빼기 R 프라임의 크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입자는 이 입자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의 방향이 딱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이런 방향 중에서도 마치 이런 애들이 다 상쇄가 되듯이 딱 이렇게 구의 중심 방향 성분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 띠에 의한 중력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시그마에다가 이 넓이 곱하는 대신에 이 띠의 넓이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 띠의 넓이는 무엇이냐? 이 폭에다가 이 길이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타. 그 다음에 이 DA 혹은 이 띠,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폭이 유한한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 폭이 0으로 수렴하는 굉장히 얇은 띠죠. 그래서 이 R 프라임 벡터가 마치 사각형의 중심 가리키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어차피 넓이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사각형이 어디 가리키든 똑같고요. 그럼 이제 딱 이런 데 가리킨다고 할게요. 뭐 안쪽 가리켜도 상관없습니다. 안쪽 가리킨다고 할게요. 딱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바깥쪽 가리키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폭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이 사이 각도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 사이 각도를 D세타라고 할게요. 이 사이 각도를 D세타.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길이가 똑같죠. 왜냐면은 구의 중심에서 구 표면까지 이은 거니까. 애초에 구라는 게 3차원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모임이죠. 1은 2차원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고 9는 3차원 공간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고 따라서 둘 다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을 이 구표면 따라서 이으면은 구표면이니까 이렇게 호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이 폭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즉 이 d세타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곡선도 직선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호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즉 이 d의 폭은 이 구의 반지름, 이 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r'의 크기가 얘가 이제 대문자 r인 거죠. 그럼 이렇게 반지름이 r이고 사이각이 d세타면은 이 호의 길이는 r d세타가 되죠.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사이각이니까 따라서 이 폭이 r d세타입니다. r d세타.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 이 띠가 마치 원처럼 생겼는데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이 원의 중심이고요. 이 띠의 중심이고 그럼 딱 이렇게 이으면은 얘가 이 원의 반지름이죠. 그리고 이 반지름은 r에다가 sin 세타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r sin 세타. 따라서 이 띠 모양 원의 반지름이 r sin 세타고 그럼 이 전체 둘레는 2파이 r sin 세타죠. 따라서 2파이 r sin 세타 여기에다가 이 폭 r d 세타 r d세타 이렇게 딱 곱하면은 이게 바로 이 띠의 넓이가 되고요. 이 띠의 넓이에다가 면밀도 시그마 딱 곱해주면은 이렇게 딱 시그마 곱해주면은 얘가 바로 이만큼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띠는 모든 지점들이 이 입자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r 빼기 r'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띠에 의한 만류력은 이렇게 중심 방향 가리키죠. 대칭적이니까. 따라서 이 띠에 의한 중력 딱 요거 대신에 요걸 딱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요거 딱 가져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요걸 딱 써줄게요. 이렇게 좀 정리해줄게요. 모양을. 자, 요거 나중에 적분할 거기 때문에 이 d세타 부분 뒤로 빼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 다시 쓰면은 이 r 벡터 빼기 r 프라임 벡터 벡터 빼기 벡터니까 이 자체도 벡터죠. 벡터의 크기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벡터와 동일한 벡터 이렇게 자기 자신 스칼라 프로덕트 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은 딱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대신에 이렇게 r 빼기 r 프라임 스칼라 프로덕트 r 빼기 r 프라임 해주면은 즉 이 분모가 이렇게 해주면은 r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r 프라임 벡터 크기 제곱 빼기 2 r 닷 r 프라임 이렇게 되고 r 닷 r 프라임은 r과 r 프라임 사이각이 세타기 때문에 r 크기, r 프라임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대신에 요거 딱 써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딱 요거 써주면 되죠. 애초에 이게 저는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이용해서 이렇게 썼는데 애초에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혹은 코사인 제2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 이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애초에 코사인 제2 법칙을 이 벡터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딱 요거 써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뭐냐면은 이 구껍질 중에서 이렇게 d세타에 해당하는 이 띠에 의한 중력이죠. 그럼 이 전체에 의한 중력은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접근해주면 됩니다.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0도면은 띠가 굉장히 작을 테고요. 이렇게 세타가 90도면은 띠가 굉장히 좀 클 테고요. 세타가 180도면은 다시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0부터 180까지 쭉 변하면서 0부터 180 이렇게 파이까지 쭉 변하면서 요거 다 더해주면은 즉 적분해주면은 얘가 중력이 크기가 됩니다. 얘가 바로 이 구껍질이 질량이 소문자 m인 입자 당기는 힘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수학입니다. 요거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파이가 분명히 이 세타와 연관이 있으면서도 좀 뭔가 거슬리죠. 코사인 파이만으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 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한 건 이런 길이 다 주어지고 이 각도 알면은 이 파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파이 대신에 이 세타에 관한 걸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때도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의 이거 곱하기 이거 코사인 파이. 즉 다시 쓰면은 이 길이가 애초에 r이죠. r 제곱은 이렇게 r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런데 이거 제곱이 딱 요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갖다 쓰고요. 다시 r 제곱이 요거 제곱 즉 요거 더하기 요거 제곱은 얘는 중심에서 이 점 가리키는 벡터기 때문에 얘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요거 r 제곱 쓰면 됩니다. 더하기 r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다시 요거 이건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줘야죠. 에다가 다시 r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사이각 코사인 파이. 따라서 요식을 코사인 파이로 정리하면은 코사인 파이 대신에 이렇게 세타 들어간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r 프라임의 크기가 대문자 r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지워주고요. 간단하게 이거 r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r 제곱 얘도 r 얘는 대문자 r 얘도 r 제곱 여기도 r 제곱 대문자 r 제곱 r 대문자 r 여기도 r 이거 두 개 지워주고요. 그러면 좌변 0인데 이거 딱 넘겨주면은 딱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플러스로 바뀌죠. 넘어갔으니까. 그럼 코사인 파이로 정리하면은 이만큼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r제곱이니까 2r제곱이고요 2r제곱이고 2로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 r이 있기 때문에 r도 하나씩 지워주면은 딱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코사인 파이 대신에 요거 대입해줄게요. 이렇게 요거 대신에 이렇게. 자, 여기가 이거 제곱이죠. 그럼 이만큼이 요거의 세제곱이죠. 이거 지워주고 한 번에 써줄게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거에 2분의 3제곱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얘도 좀 붙여주고 d세타. 그 다음에 상수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g 상수고 m 시그마랑 2파이 여기 r이랑 r이니까 r 제곱이죠. r 제곱도 상수고 나머지는 상수 아니죠. 그럼 이렇게 상수 부분은 내버려 두고 여기 안쪽 부분 적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거 전개해서 나눠줄게요. 그러면 0부터 파이 분모 그대로 오고 r 사인 세타고요. d 세타 그리고 또 하나 딱 써주고 여기 빼기 써주고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여기 있는 소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은 요거고 대문자 r은 이 반지름이니까 둘 다 상수죠. 상수 밖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얘도 밖으로 빼주고 그럼 이 앞에 거 적분하면은 마침 여기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제곱이니까 분자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즉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딱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가져오면서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고요. 즉 루트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얘는 상수지만 이 부분 미분하면은 플러스 2rr 사인으로 바뀌죠. 따라서 2rr 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이제 여기 있는 사인 세타 곱해주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2분의 1 2분의 1 약분시켜주면은 요거 사라지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만 남고 이거 상수니까 밖으로 빼주면은 딱 얘랑 곱해지면서 r분의 1만 남죠. 즉 이렇게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세타에다가 파이 대입하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r제곱 더하기 r제곱 플러스 2rr이죠. 따라서 루트 풀리면서 r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r분의 1 있고 빼기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1이니까 이번엔 r 빼기 r분의 1 딱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루트 풀리면서 양수 나와야 되는데 이 입자가 이 국값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r이 이 대문자 r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얘가 양수 받고요. 그러면은 분모 통분해주면은 r제곱 빼기 r제곱 분의 r 빼기 r 빼기 r 더하기 r 마이너스 r분의 1 해주면은 r 지워지고 마이너스 2r이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사라지고 r도 사라지고 딱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저 적분해주면은 자 이 부분 여기 사인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코사인도 있기 때문에 치환 적분을 해줄게요. 분모에 있는 이 코사인 세타를 t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얘가 dt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랑 d 세타 곱하면은 마이너스 dt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r 써주고 플러스 dt로 바뀌고 그 다음 남아있는 코사인은 t고요. 그리고 분모 써주면은 r제곱 마이너스 2rrt 이렇게 되죠. 이거의 2분의 3제곱이고요. 그리고 세타가 0일 때 세타 0이면은 t1이죠. t1이고 그 다음 세타가 파이일 때 얘가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적분해주기 위해서 일단 이 순서 바꾸면서 마이너스 만들어 볼게요.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2rr분의 r제곱 더하기 r제곱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일부가 약분이 되고 이 부분은 t가 딱 사라지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주면은 다시 쓰면은 이렇게 두 번 쓰면은 한 번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워주고 다른 한 번은 이 부분 지워주고요. 자 그러면은 2r분의 r 밖으로 빼주면은 2r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이 부분 약분이 되죠. 분모에 2분의 1제곱만 남습니다. 즉 루트 r제곱 마이너스 2rrt 분의 1 dt 그 다음 오른쪽 이 부분 상수니까 밖으로 빼주면은 마이너스 2r분의 r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2분의 3제곱분의 1 dt 그럼 이거 분모에 있는 루트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1 더하면은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즉 곱하기 2가 되고 루트 r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rrt 그런데 이렇게 미분할 때 t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2rr 곱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rr로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rr 이렇게 나눠주고요. 앞에 2r분의 1 있었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니까 1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앞에 이제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 딱 곱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에서 1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r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rrt 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할 때 마이너스 2rr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rr로 나눠주고요. 마이너스 2rr 이렇게 그 다음 변수 있는 건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써줄게요. 그리고 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지워주고 여기로 가져오면은 스몰 r제곱 r이죠. 얘는 지워주고 자 얘도 2 하나씩 지워지고 마이너스 2r제곱 r분의 1에다가 1 대입하면은 r 빼기 r이죠. r 빼기 r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r 더하기 r 이렇게 그러면 소문자 r 지워지고 마이너스 2 대문자 r이죠. 마이너스 2 대문자 r 그럼 약분 이렇게 약분 됩니다. 따라서 r제곱분의 1만 남습니다. r제곱분의 1만 남았고 여기도 마저 해주면은 1 대입하면은 r 빼기 r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r 더하기 r분의 1 따라서 통분하면은 r제곱 빼기 r제곱분의 r 플러스 r 빼기 r 마이너스 r 하면은 얘는 플러스 2 대문자 r이죠. 이렇게 그럼 앞에 거 이거 딱 곱해주면은 2r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r제곱분의 1로 딱 묶어주면은 1 빼기 r제곱 빼기 r제곱
R제곱분의 R제곱 더하기 R제곱 통분하면은 R제곱 빼기 R제곱분의 R제곱 빼기 R제곱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소문자 R제곱 지워지고 대문자 마이너스 2R제곱이죠. 마이너스 2R제곱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앞서 적분했던 이 앞부분 요거랑 딱 더해줄게요. 이거 가져와서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R제곱 통분시키면은 R제곱 곱해지고 R제곱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R제곱 빼기 R제곱이니까 이거 지워지죠. 따라서 2만 남습니다. 다 지워지고 이렇게 2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맨 앞에 있던 이 상수 이거 딱 곱해줄게요. 이거 딱 곱해주면은 정리하면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이렇게 4파이 R제곱 시그마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구껍질의 질량이죠. 즉 대문자 M이죠. 구의 건널비에다가 면밀도 곱했으니까 이 부분이 대문자 M이고 나머지 G 곱하기 M 나누기 R제곱 따라서 다시 쓰면은 R제곱분의 GM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딱 이 결과 살펴보면은 마치 구껍질에 있는 모든 질량이 구의 중심에서 입자로 존재하고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 곱한 거에 비례하고 따라서 얘 혼자 입자고 얘는 입자가 아니지만 마치 두 입자일 때 이 식이랑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people prevention이랑 퀴퀴즈 보겠습니다. 일단 people prevention 13.1 소문자 G와 대문자 G 명확히 구분해라. 이 소문자 G는 지구 표면에서의 자연학과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는 이렇게 완전히 구형이 아니라 약간 타원체 형태죠. 왜냐면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예전에 지구가 처음에 생성될 당시에 뜨거워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융용 상태였거든요. 액체 상태였거든요. 용암처럼 액체 상태인데 자전을 하니까 이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반지름이 더 깁니다. 약간 타원체처럼.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거리가 좀 멀고 여기 좀 가깝죠. 그리고 또 심지어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적도 지방은 중력 가속도가 매우 작습니다. 극지방은 크고 그런데 이제 평균을 내면은 대략적으로 9.80 정도 되고요. 반면에 이 대문자 G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컨스탄트 전 우주적으로 일정한 값입니다. 크기도 이 G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죠. 이렇게 6.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고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퀴퀴즈 13.1 행성에 달이 2개다. 행성에 위성이 2개란 얘기죠. 두 위성의 질량 수로 같고요. 이때 첫 번째 위성은 반지름 R로 자전하고 두 번째 위성은 반지름 2R로 자전합니다. 이때 행성, 이 주인 행성이 이 두 번째 위성에 가하는 중력 어떻게 되는가? 두 위성의 질량은 같은데 궤도 반지름 즉 이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되면은 만류 인력은 4분의 1이 되죠. 따라서 4분의 1이니까 1/4 as large as that of moon 1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13.1 billiards anyone? 뭐 당구 한 판 할 사람인가요? 일단 그림 보라고 되어 있고요. 당구공 3개가 있는데 각각 0.3kg이고요. 당구공 3개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각각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길이가 0.4m, B가 0.3m, C는 0.5m. 이때 큐볼이면은 얘는 1번이고 얘는 4번 볼인데 번호 안 써져 있는 이렇게 번호 써져 있는 공들 맞추는 볼이 큐볼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볼에 의해서 이 큐볼에 작용하는 중력 구해라.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중력 벡터 구해라. 크기와 방향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force 자체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냥 중력 구해라 하면은 크기와 방향 둘 다 구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중력 구하라 하면은 벡터량이니까 크기랑 방향 둘 다 구하시면 됩니다. 따로 이런 말이 없더라도 그럼 A가 0.4m, B가 0.3m, C는 0.5m고요. 그 다음에 M1, M2, M3 전부 다 0.3kg이죠. 자 처음부터 숫자 대입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일단 문자로 해보죠. 자 F는 노란 공에 의한 중력 더하기 보라색 공에 의한 중력이죠. 그러면 노란 공에 의한 중력 일단 크기는 거리가 A제곱 그리고 만류인력 상수 G 있고 질량은 각각 M1, M2인데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M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 그 다음 방향은 큐볼이 받는 거니까 이렇게 윗방향이죠. 이렇게 플러스 Y축 방향 즉 J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요. 플러스 I 에다가 거리 B제곱이죠. B제곱분의 얘도 G M제곱 그러면은 공통적인 걸로 빼줄게요. G M제곱으로 빼주면은 A제곱분의 J 더하기 B제곱분의 I 이렇게 되네요. 보기 좋게 I 먼저 써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 대입해서 계산해주겠습니다. 아까 이 대문자 G 몇이었죠? 6.674 10의 마이너스 11승 단위는 이 만류인력이 뉴턴이 나와야 되는데 질량 곱하고 거리 제곱으로 나눴을 때 뉴턴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단위고요. 그 다음 중력이 0.3kg 이니까 요거 딱 제곱에다가 B가 0.3m, A가 0.4m 이렇게죠. 그럼 단위는 뉴턴 나오고요. 일단 이 I햇에 관한 거 앞에 거부터 하면은 6.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0.3kg 제곱에다가 0.3m 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1이네요. 1 그럼 6.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I햇 그 다음에 J햇에 관한 것은 0.3, 0.4니까 곱하기 0.3 나누기 0.4 한 다음에 이거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하기 3.7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J햇 단위 뉴턴 그럼 U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U 숫자 처리하면은 6.67 I햇
더하기 3.75 J에다가 10-11제곱 뉴턴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크기란 방향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대로 써도 맞을 것 같은데 크기란 방향이니까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 구해주면은 루트 6.674 제곱 더하기 3.754.125 제곱 해주면은 7.657이기 때문에 7.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제곱 뉴턴이고 이제 크기고 방향이 세타 구할게요. 세타. 그럼 탄젠트 이용하면은 아크탄젠트 쓰면은 x분의 y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죠. 3.754125 나누기 6.674 하면은 29.3도 29.4도 맞게 나왔는지 보면은 네 맞게 나왔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섹션 13.2 자유낙하 가속도 그리고 중력. 자, 저 예전에 챕터 5에서 지구 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물체의 무게라고 했었죠. 웨이트. 그래서 이 웨이트 자체는 스칼라량이고요. 왜냐면 force의 크기니까. 그리고 이때 무게, 웨이트 식이 이퀘이션 5.6 요 식이었죠. 그리고 바로 직전 섹션에서 이퀘이션 13.4 보시면은 이제 요 식인데 요건데 질량이 M인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만류력의 크기 식인데 보시면은 R2의 제곱이죠. 여기서 R2가 얼셀 레디우스거든요. 얼셀 레디우스. 그리고 M2도 얼셀 매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의 중심과 물체 사이 거리가 R의 제곱이란 얘기는 이 물체가 지구 표면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표면 근처에서의 만류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게가 됩니다. 따라서 이 5.6뿐만 아니라 13.4 요 식도 물체 무게다. 따라서 이제 요거랑 정확히 같기 때문에 M을 생략하면은 G가 여기 소문자 G에 해당하는 게 요 소문자 M 제외한 거 이 나머지 딱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9.8m/s 제곱으로 알고 있던 이 G값이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 G값을 측정하고 뭐 이런 값들도 알아낸다면 지구의 질량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질량 M인 물체가 정확히 지구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 표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위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때 그 물체의 무게는 이 물체와 지구 중심 사이 거리가 더 이상 R2가 아니라 H만큼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H 해줘야죠. 그래서 R2 플러스 H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높이 H에서의 물체 무게는 딱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M 제외하면은 이렇게 M 제외하면은 G만 남죠. 따라서 높이 H에서의 G값은 이렇게 되고 그럼 이런 값이랑 비교했을 때 얘랑 얘 비교해 보면은 GM은 똑같고 분모 보면 더 커졌죠. H 양수니까. 따라서 물체 높이가 높아지면은 중력가 속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는 위치, 즉 고도가 높아지면은 G값은 작아진다. 테이블 13.1 보시면은 여러가지 고도에서의 G값이 나와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단위가 킬로미터네요. 네, 1000km면은 7.33 m/s 제곱 정도 되고 지구 반지름이 대략적으로 6400km라고 했죠. 그러면 고도도 한 6000에서 7000km 정도 가면은 중력가 속도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거리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9.8 나누기 4 하면은 2.45인데 2.45가 이 사이에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구 반지름이 대략적으로 6400km니까 6400km쯤 올라가면은 고도가 높아지면은 지구 표면에 비해서 물체와 지구 중심 사이 거리가 2배가 되니까 중력가 속도는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물체 고도가 무한히 멀어지면은 중력가 속도 0이 됩니다. 즉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거죠. 물론 우주에서 이런 거리가 아마도 존재할 수 없겠지만 자, 그러면 퀴퀴즈 한번 보죠. 슈퍼맨이 키가 아주 큰 산 꼭대기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산 꼭대기에서 수평 방향으로 야구공을 던졌는데 어떤 속력으로 던졌냐면 이 야구공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형 궤도로 궤도 운동하도록,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높은 산이 있고 여기서 슈퍼맨이 야구공을 딱 던졌는데 만약에 야구공을 약하게 던지면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좀 더 세게 던지면은 한 이쯤까지 갈 테고 좀 더 세게 던지면은 한 이쯤까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세게 던지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야구공이 이런 궤도상에 있을 때 야구공이 가속도의 크기 얼마인가. 자, 야구공이 이렇게 원운동할 때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 공기 같은 거 무시하면은 중력밖에 없죠. 따라서 중력 가속도 자체가 야구공의 가속도의 크기인데 이 산이 매우 높다고 했으니까 9.8보다 약간 작겠죠. 따라서 C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13.2 지구의 밀도. 잘 알려진 지구의 반지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표면에서 9.8 m/s 제곱이라는 점 이용해서 지구의 평균 밀도 구해라. 제가 지구의 반지름이 대략적으로 6400km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637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37 곱하기 10의 6제곱미터 이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밀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밀도식을 한번 써보죠.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겁니다. 지구의 질량, 지구의 부피라고 할게요. 지구의 부피는 엄밀히는 타원체지만 9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r2의 세제곱. 질량 m2는 우리가 g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m2, 얘가 이제 G값이기 때문에 이게 9.8 m/s 제곱이기 때문에 m2로 정리하면은 g분의 g r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 딱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4분의 3 r의 제곱 이렇게 약분되고요. 파이 g r이 분의 g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3 나누기 괄호 열고 4파이 다시 곱하기 9.8 나누기 6.67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제곱, 이게 만리력 상수 대문자시죠. 곱하기 6370km니까 곱하기 1000 해주면은 반올림 하면은 5500 정도네요. 5.50 곱하기 10의 세제곱 kg per 세제곱미터. 참고로 사도씨 물, 이게 가로 세로 높이 1m에, 즉 1세제곱미터에 무게가 정확히 1톤이거든요. 1000kg.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세제곱미터에 부피에 해당하는 이 질량 1000km를 부피로 나누면은 사도씨 물의 밀도가 1000kg per 세제곱미터 되는 거죠. 지구의 경우에는 5.5배 정도 된다. 물보다 밀도가 5.5배 정도 크다. 네, 맞게 나왔죠. 자, 참고로 와리프 보시면은 지구 표면에서의 화강암의 대략적인 밀도가 2.75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구 내부의 물질의 밀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읽어보셔도 좋고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3.3 분석 모델. 장 안에서의 파리클. 장이 여기 중력장인 것 같습니다. 중력장 안에서의 파리클. 자, 여기 첫 문단은 무슨 내용이냐면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 발표했을 때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가 우주에서 행성들 같은 커다란 물체들이 움직이는 원리와 같았다. 그래서 혜성의 움직임이나, 혜성 아시죠? 이렇게 태양이 있고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태양계면은 이 태양계 행성들은 이 궤도 모양이 꽤나 원형에 가깝거든요. 약간 타원이긴 하지만. 그런데 혜성이란 건 뭐냐면은 일단 크기가 행성보다 훨씬 작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처럼 혜성의 경우에도 강력한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데, 그 궤도가 굉장히 타원에 가깝고요. 그 다음 특징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도 적게 받고, 이 우주 공간이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꽝꽝 얼어 있는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특히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태양빛을 더 많이 받아서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꽝꽝 얼었던 게 녹아서 기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 근접할 때마다, 이렇게 근접할 때마다 가스 같은 게 막 분출이 돼서 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마치 별똥별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똥별의 경우에는 별똥별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지구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타버리기 때문에 이런 꼬리 같은 게 생기는데, 혜성의 경우에는 지구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혜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태양 반대 방향으로 꼬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별똥별은 지구 대기에서 타버리거나, 운석의 경우에는 지구 표면까지 떨어지는데, 혜성은 주기적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혜성 중에 꽤 유명한 이 헨리 혜성은 공전 주기가 76년인가 됩니다. 그래서 1986년에 접근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61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성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혜성의 경우에도 이 혜성의 움직임도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혹은 뉴턴의 만류인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앞에서 나왔었던 캐번티시 밸런스, 이 실험 있죠? 이것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바이너리 스타스의 오비트, 이건 쌍성의 궤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죠.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태양은 가만히 고정돼 있고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질량 중심, 아마도 이제 이렇게 태양과 지구 중심 이은 선 중에서 지구에 비해서 태양의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기준으로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돕니다.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질량 중심이 태양의 내부에 있기도 하고 태양의 중심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태양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태양과 지구 모두 공정하게 어떤 공통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과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데, 만약에 태양과 지구만 있다면 딱 이렇게 돕니다. 지구와 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와 달 사이에 질량 중심을 지구와 달 모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쌍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는 질량 차이가 굉장히 큰데 쌍성은 성, 둘 다 별이거든요. 둘 다 질량이 꽤 큽니다. 물론 몇백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슷하다고 치면은 질량 중심이 한 이쯤에 있다고 하면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점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조금 더 떨어뜨려 볼게요.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바이너리 스타즈의 올빗, 쌍성의 궤도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갤럭시, 은하들의 회전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전체의 움직임은 잘 설명을 했는데 만류 인력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물체 사이에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힘을 주고받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혹은 멀리 떨어진 두 물체 사이의 그 상호작용, 이것을 설명하는 접근 방식이 뉴턴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관점의 차이지 멀리 떨어진 두 물체 사이에 왜 힘이 작용하는지, 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과학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사람들 대상으로 납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접근 방식이 뭐냐면 바로 장의 개념이에요.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할 때 그 장 들어보셨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두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건 태양이 이 주변에 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력장을. 물론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만큼 지구도 태양 끌어당기죠. 그리고 지구 관점으로 보면은 지구도 주변에 중력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태양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이 태양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태양이 주변에 이렇게 중력장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중력장 안에 놓인 지구가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힘을 받는다. 뭐 이런 설명인데, 뭐 특별히 근원적인 어떤 만류 인력의 어떤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의 어떤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력장 할 때 그 장이 무엇이냐, 장이 뭐야 하면은 사람들이 잘 설명을 못하는데, 이 교재에 장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A field, 장이란 건 공간상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물리량이고 각 점마다 딱 하나의 값만 가지면서 어떤 근원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설명도 맞는데, 제가 좋아하는 설명은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전자기학 강의가 있죠. 그 전자기학 교재에 나오는 설명인데, 아무래도 전자기학 교재가 장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교재의 설명이 저한테는 좀 더 와닿게 느껴집니다. 그 교재에선 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은 어떤 물리량의 공간적인 분포다. 시간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이 뭐냐면 어떤 물리량이 공간적으로 쫙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 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뭐 침대도 있고 여기 뭐 책상도 있는데 제 방에 어떤 물리량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온도. 이런 지점은 26도다. 여기 창문이 크게 있는데, 이런 지점은 창문 근처에 있기 때문에 25도다. 여기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 근처는 약간 온도가 높겠죠. 27도다. 이런 세 개의 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점들도 다 온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저는 온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도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책상이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유튜브 찍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미세하게 바람이 흘러나와요. 입에서 미세하게 공기가 흘러나옵니다. 즉 제 입 근처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딱 열어두면은 바람이 막 붑니다. 이런 점은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이런 점은 바람이 좀 약하게 불어요. 그래서 여기 바람의 속도를 표현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1m/s로 붑니다. 이런 지점은 아주 약하게 0.1m/s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제 이런 점은 바람이 안 분다고 했을 때 0m/s라고 했을 때 바람의 값이 0인 것 뿐이지 바람의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존재하는데 그 값이 0일 뿐이지. 그래서 제 방은 온도장도 분포되어 있지만 바람의 속도장도 분포되어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공간상에 살기 때문에 다양한 장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라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죠. 밤이냐 낮이냐, 겨울이냐 여름이냐, 보일러를 틀었느냐 말았느냐. 따라서 온도라는 건 시간의 함수가 맞죠. 반면에 시간의 함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라는 것도 물리량이기 때문에 위치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치장. 이런 점은 2,3,5야. 이런 점은 2,3,7이야. 이런 식으로 위치마다 그 위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도 어떻게 보면 장이죠. 그리고 이 위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 이런 점이다. 방 안에 있는 어떤 꼭지점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런 위치의 위치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장은 시간에 대한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물리량이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어떤 위치마다 하나의 값, 싱글 밸류 가지면은 그걸 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 물리학 교재에서는 장의 예시로 저는 온도장이나 위치장, 바람의 속도장 이런 거 예로 들었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atmospheric pressure 장을 들었습니다. 대기 압력이니까 대기압장이죠. 대기압장. 지구 표면 근처에서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구 표면이나 표면 근처 이런데 이런 곳에 다 대기압이 있습니다. 대기압은 방향은 없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장이죠. 방금 전에 온도 스칼라장이었고, 반면에 위치장의 경우에는 이 위치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입니다. 스칼라는 딱 숫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하나 둘 셋이죠.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2,3,5랑 2,5,3이랑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위치의 경우에는 스칼라 3개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선형대 수학 같은 거 공부하시면은 이런 2,3,5 이런 순서 세쌍 혹은 2,3처럼 순서쌍 이런 것들이 벡터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형대 수학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치는 위치 벡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위치 벡터는 벡터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든 이 위치장은 벡터장의 일종입니다. 방 안에 바람의 속도장도 벡터장이고요. 그래서 장이 벡터장도 있고 뭐 스칼라장도 있을 수 있는데 대기압의 경우에는 압력이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대기압장은 스칼라장입니다. 대기압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이 대기압의 경우에는 시간의 함수겠네요. 보통 대기압은 이렇게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그리고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기압이 있는 이유는 공기 때문이죠. 대기압이라는 게 공기가 막 움직이면서 주변 물체에 부딪히는 거니까 이 대기압이나 압력 자체는 아직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챕터 14 바로 다음 챕터네요. 바로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 섹션의 주제인 이 중력장의 경우에는 이 중력장을 만들어내는 근원, 소스가 바로 질량을 가진 물체입니다. 여기선 질량을 가진 입자라고 했는데 이번 섹션 이름이 분석 모델이기 때문에 중력장을 만들어내는 근원 물체를 마치 파리클처럼 모델링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중력을 만들어내는 건 실제 물체들이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 그런데 행성이나 별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행성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 행성 바깥에서 이 행성이 만들어내는 중력장 느끼면은 마치 이 행성의 모든 질량이 이 행성의 중심에 모여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행성 대신에 같은 질량 가지고 있는 입자로 생각을 해도 되죠. 참고로 이 행성 외부가 아니라 내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런 점이다 그러면은 딱 이만큼에 의한 질량에만 영향을 받아서 딱 이렇게 당겨지고 이 점의 바깥쪽 얘에 대한 중력은 상쇄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고도가 높아져도 몸무게가 줄어들지만 땅으로 파고 들어가도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극단적으로 지구 중심부에 도착하면은 몸무게가 0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교재에서는 행성이나 별 같은 중력의 근원이 되는 그 물체 외부에 있으면은 그 물체 바깥에 있으면은 이런 물체를 마치 입자처럼 솔스 파리클로 모델링해도 괜찮다 그런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집 안이건 뭐 저희 집 밖이건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이 분포되어 있죠. 사실은 지구뿐만 아니라 이런 물체들이 만드는 중력장도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영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요.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만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그 중력장을 어떻게 검출할까? 그러니까 장이라는 게 어떤 물리량의 공간적 분포인데 그러면 중력이라는 그 물리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떻게 검출할까? 크기는 몇이고 방향은 몇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물음으로 테스트 입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중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딱 이 위치에 테스트 입자, 예를 들어서 질량이 1kg인 입자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9.8N이 작용하네. 이걸 측정해서 이런 지점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그 중력의 크기는 1kg당 9.8N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입자, 테스트 파리클 가지고 중력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파리클이 없다고 중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 테스트 파리클이 있건 없건 이 테스트 파리클이 존재하는 이 위치에서 중력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대기압장. 그러면 대기압장은 어떻게 검출할까? 대기압의 경우에는 스칼라량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필요 없고 그 대기압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테스트 입자를 사용하나? 대기압의 경우에는 테스트 입자 대신에 헬륨으로 채운 풍선을 이용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구 표면에 대기가 있죠. 이때 헬륨으로 가득 채운 풍선, 이런 풍선이 있으면은 일단 헬륨의 경우에는 헬륨 기체는 수소 기체 다음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헬륨 풍선의 무게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교재에서도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무게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헬륨 풍선을 들고 있다가 손을 딱 놓으면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헬륨 풍선 주위에 공기가 가득하죠. 공기들이 막 움직이면서 쾅쾅쾅쾅 이 풍선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런 공기 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영향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힘들이 다 합치면은 이렇게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우리가 이걸 압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밑에 쪽이 압력이 좀 더 셉니다. 이렇게 좀 더 세요. 위에선 좀 약하게 때리고 밑에선 좀 세게 때리기 때문에 이 풍선이 위로 상승을 합니다. 밑에 압력이 세고 위에는 압력이 작은 게 지구 중력 때문이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무한히 멀어져서 중력이 사라지거나 혹은 이렇게 풍선을 쾅쾅 때리는 대기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풍선은 위로 상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있을 때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이 기압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풍선이 얼마큼 빠르게 상승하냐에 따라서 압력이 세구나 압력이 약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중력을 테스트 입자 가지고 검출했던 것처럼 대기압의 존재 그리고 대기압이 얼마큼 센지 그 대기압의 세기를 이렇게 헬륨으로 가득 채운 테스트 풍선 가지고 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압력에 관한 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력의 경우에는 테스트 입자 가지고 검출하고 그 테스트 입자가 있으면 검출이 가능하지만 그 테스트 입자가 없다고 해서 그 위치에서 중력이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테스트 입자의 질량
질량이 만약에 m0다. 그리고 그 테스트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이 fg다 하면은 중력장 g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fg 나누기 m0. 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량의 공간적인 분포고, 그러면 중력장이면 중력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단위가 뉴턴이겠네 할 수 있는데, 뉴턴 퍼 킬로그램입니다. 뉴턴 퍼 킬로그램이 근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력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구 근처에서 모든 지점마다 이런 값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지구 근처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지구에 의한 이런 값들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근데 지구에서 좀 멀어지면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 중력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력 배우기 전에 지구와 사과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력장을 이해하면은 사과가 있든 없든 지구가 중력장을 만든다. 그리고 사과가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중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와 사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힘을 주고받지, 어떻게 상호작용하지? 옛날 사람들이, 뉴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지구가 주변에 중력장을 형성시켜 놓는다. 따라서 그 중력장 때문에 사과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납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 챕터 가면은 중력장뿐만 아니라 엘렉트릭 필드, 전기장이나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 이런 것들도 배우는데 뭐 이건 나중에 배우고요. 참고로 중력장을 만드는 건 질량을 가진 물체인데, 즉 질량이 중력을 만드는데, 엘렉트릭 필드의 경우에는 엘렉트릭 찰지, 전하가 만듭니다. 전하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 뭐 지구가 있으면 지구 근처에서 그 중력장의 값, 이 G값, 이렇게 테스트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을 테스트 입자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지구에 의해서 테스트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이 G에다가 지구 질량에다가 테스트 입자의 질량, 그리고 지구 중심과 테스트 입자 사이 거리 R제곱, 요거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입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R벡터라고 했을 때 이런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R햇으로 쓸 수 있고요. 이 R햇은 참고로 R벡터를 R벡터의 크기, 즉 이렇게 R분의 R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테스트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이런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따라서 중력의 크기 이렇게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R햇, 이렇게. 그래서 이 FG가 이렇게 되고요. FG를 M0로 나누면은, M0로 딱 나누면은 여기 딱 사라지면서 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구 주위에 이런 값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벡터죠. 그래서 중력장은 벡터장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 모델 정리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스 파리클이 있다. 여기선 파리클이라고 했는데 뭐 지구나 태양 같은 커다란 물체, 파리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원 파리클이 있다. 이 근원 파리클이 주변에 중력장 만든다. 이때 이 중력장 어떻게 검출하냐? 이 중력장의 크기와 방향 어떻게 검출하냐면, 질량이 M0인 테스트 입자, 테스트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을 측정해서, 즉 이렇게 FG를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입자의 질량으로 나눠가지고 이 중력장 값을 검출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보면은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 덕분에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무게를 갖는다. 지구가 없어도 이런 질량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구가 없으면은 무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없으면 중력도 없으니까. 그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하니까, 지구가 없으면 중력도 없고 중력이 없으면 중력의 크기에 무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력장 덕분에 질량이 M인 이런 물체는 이렇게 mg라고 하는 무게를 갖는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태양이 태양계 전체에 만드는 그런 중력장 덕분에 행성이 태양계 안에서 빙빙 돈다. 궤도 운동을 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 태양의 중력장이 사라지면은, 사라질 순간 이렇게 그 순간 움직이던 방향으로 쭉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섹션 13.6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 이 블랙홀, 블랙홀의 경우에는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시켜서 주변 물체들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요.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나중 얘기인데,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Theory of Relativity라고 하면은 상대성 이론이고요. General 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만드는 그 중력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시공간의 curvature, 시공간의 곡률로 생각을 한다. 중력장을. 꽤나 후반부 챕터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만드는 중력장, 이 중력장은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gravitons, 우리나라 말로는 중력자라고 하죠.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이 중력자에 의해서 이 중력장이 매개가 된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죠. 뭐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직접 느낄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막 기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석 모델 쓰냐, 여러가지 분석 모델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양하게 기술할 수 있고요. 이 중력의 경우에도 중력장 통해서 기술할 수도 있고, 중력장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력자라는 입자를 생각해서, 중력자라는 입자에 의해서 중력이 매개가 된다, 중력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력자에 관한 건 저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후반 챕터이긴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Example 13.3 우주정거장의 무게. 자, 우주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고도 350km에 있다.
그러니까 바다 표면으로부터 350km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조사를 보면은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 표면에 있을 때 무게가 4.11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못 올리고 부분 나눠가지고 로켓으로 쏘아 올려서 조립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도 350km에 있을 때 이때 무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무게니까 스칼라죠. 이렇게 FG라고 표시하겠습니다. FG. 얘는 이렇게 G 곱하기 이 ISS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할게요. 소문자 M. 그 다음 지구 질량 대문자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지름 이렇게 RE 더하기 고도 350km H라고 하겠습니다.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혹은 이렇게 MG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때의 G는 9.8이 아니라 이 M 제한 나머지죠. 나머지. 그런데 고도가 H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지표면일 때, 즉 H가 0일 때는 4.11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 M, M이 이 R이 제곱, 얘가 4.11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 그래서 이제 요 값이 딱 이렇게 될 때 이 값은 무엇이냐, 이게 문제죠. 그냥 요거 분의 요거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분의 요거 딱 써주면은 이렇게 딱 나눠주면은 G 사라지고 M도 사라지고요, M이도 사라지죠. 다 약분이 되고 이렇게 바뀌고, 그럼 요거 분의 요거 하면은 RE 더하기 H 분의 RE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건 알죠? RE가 6.37 곱하기 6370km니까 공이 3개 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의 6제곱 미터 더하기 350km니까 3.5 곱하기 10의 5 미터 분의 다시 요 값 이렇게, 그럼 미터 지워지고요. 이거의 제곱. 그런데 이 값이 뭐였냐면은 요거 분의 요거였어요. 즉 요거 분의 우리가 알고 싶은 값 FG 이렇게. 따라서 FG는 이제 요거에다가 이거 딱 곱해주면 되겠죠.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일단 6.37 곱하기 10의 6제곱 나누기 가로 열고 6.37 곱하기 10의 6제곱 더하기 3.5 곱하기 10의 5제곱, 이거를 전체 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가 4.11 곱하기 6제곱 뉴턴 곱해주면은, 네, FG 값이 이 숫자 3개라고 하면은 3.69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 이렇게 된다. 확실히 높은 고도로 가니까 무게가 꽤 줄어들었죠. 네, 교재에선 3.70이라고 했는데 3.69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3.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